어둑한 촛불 아래 기생 하나가 푸른 옥잔 2개를 상위에 올려놓습니다. 잔이 촛불에 비쳐 요상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맞은편에는 한 사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기생이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이 잔은 정직의 잔이라 하지요. 죄 없는 사람이 마시면 술맛이 꿀처럼 달고 죄가 있는 사람이 마시면 입술이 시커멓게 변한다 합니다.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도령님처럼 떳떳하신 분이라면 아무 걱정 없으시겠지요? 사내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잔을 들어 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생이 슬며시 내민 거울을 보는 순간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 잔에는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기생은 왜 이 사내에게 이런 함정을 파야만 했던 걸까요? 그 사연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인연을 고아옵니다. 야담 여사와의 이 만남, 구독과 좋아요로 정을 남겨주시옵소서. 때는 조선 중기 전라도 남원 고을이었습니다. 이 고을에는 만복 객주라 하여 장사꾼들이 드나들며 술도 마시고 잠도 자는 큰 주막이 하나 있었지요. 주인은 최영감이라 하는 60 넘은 노인이었는데 돈 버는 재주가 남달라서 객주 하나로 꽤나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돈에 집착이 심하여 빚 받는 일에는 귀신같이 집요한 구석이 있었지요. 그런데 음력 8월 보름달이 휘영청 밝던 어느 날 밤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들고 방으로 간 하인이 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 최영감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에 둔기로 맞은 자국이 있었고 상은 뒤집어져 있고 깨진 술병 사이로 피가 마룻바닥을 적시고 있었지요. 하인은 너무 놀란 나머지 밥상을 내동댕이 치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인이다. 최영감이 죽었다. 소식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졌고 포졸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포졸들이 현장을 살피는데 방문 앞마당 흙바닥에 물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나무 살에 한지를 곱게 발라 만든 정갈한 부채였는데 거기에는 붓글씨로 이문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지요. 이문영. 이 고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글재주가 뛰어난 젊은 선비, 사람들이 이 선비라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포졸 하나가 부채를 들고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살인 현장에서 이 선비의 부채가 나왔습니다. 그때 사또는 아침 진지를 드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고을 사또 김판관이라 하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귀가 얇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쉬이 믿고 복잡한 사건은 머리 아프다며 대충 결론을 내려버리는 성미였지요. 관아의 아전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또는 밥 먹다가도 누가 하늘이 무너진다 하면 숟가락을 놓는 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습니다. 사또가 밥상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선비의 부채가 그놈이 범인이 아니고 뭐겠느냐. 당장 잡아와. 포졸들이 이 선비의 초가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선비는 그 시각 작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이 선비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린 이 선비에게 사또가 다그쳤습니다. 이놈, 내 부채가 살인 현장에서 나왔거늘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 선비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사또 소인은 결코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 부채는 닷새 전 밤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입니다. 부채를 잃어버린 것과 사람을 해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채가 제 발로 걸어가서 살인 현장에 드러눕겠느냐. 밤길에 떨어뜨렸다. 그 밤길이 바로 객주로 가는 길이었겠지. 관아를 우습게 보지 마라. 사또 소인의 말이 거짓이 아니옵니다. 그날 밤 소인은 집에서 글을 읽다 잠이 들었습니다. 누가 소인의 부채를 주워 일부러. 닥쳐라. 증거가 뻔히 있는데 발뺌이냐. 옥에 가두어라. 사또의 목청이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선비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사또는 귀를 막고 손을 내저을 뿐이었지요. 사또에게는 부채라는 물증이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머리를 아프게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하여 이선비는 그날로 차디찬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옥중에서 이선비는 조그만 창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며 단식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 부채 하나 잃어버린 죄로 사람을 죽인 흉악한 살인범이 되다니. 누명을 벗고 싶어도 가난한 선비에게는 자기 결백을 증명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에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선비가 도둑살인이라니. 글쎄, 그 양반이 그럴 사람인가. 평소에 파리 한 마리도 못 잡던 사람이. 사또가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뭘. 부채가 나왔다잖아. 이 선비가 범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착한 선비가 설마 그랬겠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이미 결론을 내린 마당에 누가 감히 나서서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괜히 나섰다가 사또의 심기를 건드리면 자기 코가 석자인데요. 사건은 그렇게 이 선비의 유죄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며칠만 더 지나면 형이 집행될 판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소문이 기방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으니 바로 그 기방에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앉아 있었습니다. 설향. 자태가 곱기로 고을에서 첫손에 꼽히는 기생이었지만 설향이 진정 남다른 것은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시와 글에 능하여 양반 선비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문장력을 지녔고 무엇보다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묘한 재주가 있었지요. 기방에 드나드는 양반네들이 아무리 겉으로 점잔을 빼고 허세를 부려도 설향의 눈앞에서는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설향은 상대의 눈빛과 손끝의 떨림만 보고도 귀신같이 알아맞히곤 했지요. 그런 설향에게는 마음속 깊이 아끼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선비였습니다. 이선비는 집안이 가난하여 변변한 벼슬도 없고 비단 옷 한 벌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마음만큼은 맑은 시냇물 같은 사람이었지요. 달밤이면 설향과 시를 주고받고 때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밤새 나누며 둘은 서로를 벗처럼 여기는 사이였습니다. 설향이 이선비의 시를 읽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이선비가 설향의 이야기에 무릎을 치며 감탄하기도 했지요. 그런 이선비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설향은 이 소문을 전해 듣는 순간 찻잔을 든 손이 딱 멈추었습니다. 그 마음 여린 선비가 달밤에 낙엽 한 장 밟히는 것도 안쓰러워하던 그이가 한 번은 기방 앞에 다친 고양이가 비를 맞고 있었는데 이 선비가 자기 저고리 소매를 찢어 그 고양이의 상처를 감싸준 적도 있었지요. 그런 사람이 돈을 탐하여
사람의 목숨을 해쳤다. 설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아니야. 그분이 그럴 리가 없어. 설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선비가 옥에 갇히고 고울이 술렁이던 그 무렵, 설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봐도, 눈을 감아봐도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진범은 따로 있다. 설향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억울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또가 안 해주는 일을 내가 해야지. 설향은 그날 밤부터 사건 당일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그날 밤, 기방에 누가 왔더라. 어떤 손님이 있었고, 누가 먼저 갔고, 누가 늦게까지 남았던가. 설향은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방에서 손님을 상대하다 보면 자연스레 사람의 표정, 말투, 몸짓 하나하나를 읽는 버릇이 생기는 법인데 설향은 그 재주가 남달랐지요. 손님이 술잔을 드는 손의 각도만 봐도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았고 웃음소리의 높낮이만 들어도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의 실타래를 풀어가던 중 설향의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박도령.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 외아들이었지요. 논밭이 100마지기요. 하인이 20명이 넘는 집안의 귀한 도련님. 재산은 넘치되 인품은 바닥을 기는 위인이었습니다. 기방에 오면 돈을 물쓰듯 뿌리며 기생들에게 행패를 부리기가 일쑤였고 성질이 불같이 급하여 작은 일에도 상을 뒤엎고 고함을 지르는 자였지요. 기방의 기생들 사이에서도 박도령 상대는 제비뽑기로 정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꺼리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 박도령의 행동이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설향은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박도령은 기방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처럼 큰 소리로 기생을 부르지도 않고 노래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에 풀썩 앉더니 술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석 잔, 넉 잔. 안주에는 젓가락도 대지 않고 오로지 술만 퍼마시는데 그 모습이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잊으려는 것 같았지요. 설향은 그때 박도령에게 술을 따라주러 다가갔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박도령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요. 설향이 살며시 물었습니다. 도령님,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러자 박도령이 화들짝 놀라며 마치 등 뒤에서 귀신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벌떡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 아무 일도 없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술이나 더 가져와. 목소리는 컸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을 설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도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영 수상했지요. 박도령은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문지방에 발이 걸려 크게 비틀거렸는데 평소에 박도령이라면 창피하다며 버럭 화를 냈을 텐데 그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설향의 기억 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 그날 밤 가장 이상했던 사람은 박도령이었어. 설향은 확신이 들었지만 느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설향은 기방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지요. 먼저 객주 근처 주막의 주모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사건 나기 며칠 전에 박도령이 만복 객주에 드나든 것을 본 적 있소? 주모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무릎을 쳤습니다. 아, 맞아. 사건 나기 2, 3일 전에 박도령이 객주에서 최영감하고 언성을 높이는 걸 봤지. 무슨 돈 문제 같던데 최영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박도령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오더라고. 다음으로 장터의 포목점 주인에게도 물었습니다. 박도령이 최영감에게 빚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 있소? 포목점 주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쉬쉬하는 이야기지만 박도령이 도박으로 돈을 크게 날렸다더군. 그 빚을 최영감에게 꿨는데 그게 자그마치 500냥이 넘는다는 소문이야. 500냥이라. 쌀 한 섬에 5냥 하던 시절이니 쌀 100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설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객주에서 일하는 하인 중 하나를 찾아가 은밀히 물었더니 더욱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지요. 사건 나기 바로 전날 최영감이 그러더라고요. 박도령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아들의 빚 이야기를 다 일러 바치겠다고. 박도령이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서 나갔는데 설향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령은 도박빚 500냥을 최영감에게 졌다. 최영감은 그 사실을 박도령의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도령의 아버지는 아들의 방탕함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이 사실이 알려지면 박도령은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 한 푼 물려받지 못할 처지가 된다. 그렇다면 박도령에게는 최영감의 입을 막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지요. 그리고 이선비의 부채. 설향은 이선비가 부채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닷새 전이라 했으니 사건이 나기 며칠 전이지요. 만약 박도령이 길에 떨어진 그 부채를 주었다면, 그리고 범행 후 일부러 현장에 남겨두었다면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설향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증거가 아무리 있어도 사또는 귀찮아서 안 움직일 거야. 이미 결론을 내린 사건을 뒤집을 생각이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박도령 그자의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는 수밖에. 하지만 박도령이 순순히 자백할 리가 없지요. 위협해봐야 기생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고 증거를 들이밀어도 오리발을 내밀면 그만이었습니다. 설향은 밤새 궁리를 하다가 문득 하나의 기막힌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었지요. 죄를 지은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는 늘 불안에 떨고 있는 법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들통나지 않을까, 누군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이 가슴 속에 불씨처럼 살아있지요.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 설향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벼곡잔을 쓰자. 설향은 계략을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김판관은 기방의 단골 손님이기도 했지요. 설향이 관아에 찾아오자 사또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웬일이냐, 설향아. 기방 밖에서 보기는 처음이구나. 설향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이번 객주살인 사건에 대해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소녀가 진범의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도를 알고 있습니다. 사또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미 범인은 잡혀서 옥에 있지 않느냐.
쓸데없는 일을 벌이지 마라. 설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사또, 만일 진범이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형을 집행하셨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감사가 이 고을을 순시할 때 그 일이 알려지면 사또의 눈이 흠칫 움직였습니다. 감사 순시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진 것이지요. 오판으로 억울한 사람에게 형을 집행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또 자리가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귀양까지 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설향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하오나 사또께서 직접 진범의 자백을 받아내시면 명판관이라는 칭송이 온 고을에 자자할 것이옵니다. 소녀는 그저 자리를 마련할 뿐이고 공은 모두 사또의 것이 되지요. 칭찬에 약하고 귀가 얇은 사또가 아니겠습니까? 슬그머니 귀가 솔깃해진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 방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설향은 자세한 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사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헛고생이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으름장만 놓고는 포졸 둘을 빌려주었지요. 준비는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설향은 기방 안쪽에 있는 별채를 골랐습니다. 평소에는 귀한 손님만 받는 조용한 방이었지요. 설향은 이 별채를 하나의 무대처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붉은 비단 휘장을 들이우고 은은한 사향향을 피웠습니다. 촛불은 일부러 두어 개만 켜서 방 안을 어둑하게 만들었지요. 너무 밝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두워야 잔 가장자리에 바른 것이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벽옥잔. 푸른 옥으로 깎아 만든 아름다운 술잔 2개였습니다. 기방에서 특별한 손님에게만 내놓는 귀한 잔이었는데 촛불에 비추면 푸르스름하게 빛이 나는 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물건이었지요. 설향은 이 잔 중 하나 박도령이 앉을 자리 쪽에 잔에 작은 세공을 했습니다. 잔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입술이 닿는 부분의 검은 숟가루를 고운 진액에 개어 살짝 발라둔 것이지요. 어두운 촛불 아래서는 눈을 씻고 봐도 알 수가 없지만 입술에 한 번 닿기만 하면 시커멓게 물이 드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병풍 뒤편에는 구리 거울 하나를 감추어 두고 별채 뒷문 너머에는 사또와 포졸들이 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거울을 보여주는 것이 신호. 그때 들이닥치기로 약속을 잡은 것이지요. 모든 준비를 마친 설향은 박도령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도령님, 요즘 심려가 깊으신 듯하여 소녀가 특별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별채에서 조용히 시름을 푸시지요. 박도령은 요즘 하루하루가 불안하던 참이었습니다. 밤마다 최영감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기방에서 술에 취해야만 그 불안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향의 초대가 가뭄의 단비 같았지요. 해가 지자마자 박도령이 기방을 찾아왔습니다. 별채에 들어선 박도령은 붉은 휘장과 은은한 향, 그리고 설향이 직접 차려놓은 술상을 보고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오늘은 제법 신경을 썼구나. 도령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으니까요. 자, 이쪽에 앉으시지요. 설향이 박도령을 미리 정해둔 자리에 앉게 하고 상위에 벽옥잔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촛불 아래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옥잔을 보고 박도령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 이건 꽤 귀한 물건이구나. 설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이 잔에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답니다. 뭔데? 이 잔은 정직의 잔이라 하여 옛날 중국의 어느 현인이 만들었다 하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잔으로 술을 마시면 술맛이 꿀처럼 달고, 죄가 있는 사람이 마시면. 설향이 잠시 말을 끊고 박도령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술이 시커멓게 변한다 합니다. 찰나 박도령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설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하지만 박도령은 이내 코웃음을 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런 미신을 아직도 믿는 기생이 다 있나? 세상에 그런 잔이 어디 있어? 설향이 눈을 반달처럼 휘며 대꾸했습니다. 물론 예시야기일 뿐이겠지요. 도령님처럼 당당하고 떳떳하신 분께는 오히려 딱 어울리는 잔이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게 드시면 되는 것이지요. 이 말에 박도령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잔을 거부하면 마치 자기에게 감출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좋아, 따라라. 설향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두 잔의 술을 따랐습니다. 자기 잔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잔이었지요. 설향이 먼저 자기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입술을 가리키며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소녀의 입술은 아무렇지도 않지요? 역시 예시야기일 뿐인가 봅니다. 박도령은 잠시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푸른 옥잔 안에 담긴 맑은 술이 촛불에 일렁이고 있었지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 느꼈지만 기생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벌컥. 박도령이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설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술 맛이 어떠세요? 도령님, 달던가요? 그냥 술이지. 별거 있나? 태연한 척했지만 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설향이 자연스럽게 병풍 뒤에서 구리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직의 잔 이야기가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거울이 박도령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박도령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검은 순물이 입술 전체에 퍼져 마치 먹물을 들이켠 사람처럼 보였지요. 박도령은 거울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 입술을 만져보았습니다. 손가락에 검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미신 따위 믿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건만 실제로 자신의 입술이 검게 변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간담이 서늘해진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잔에 무언가 발라져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겁니다. 이미 공포에 질린 마음은 작은 불씨에도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법이지요. 이때 별채 뒷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사또와 포졸 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향이 거울을 꺼내는 것을 신호로 약속대로 들어온 것이지요. 사또가 위험을 잔뜩 실어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박도령, 정직의 잔이 내 죄를 밝혔구나. 사또가 나타난 것을 본 순간 박도령은 다리에 힘이 쭉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입술에 검은 물, 그리고 눈앞에 버티고 선 사또와 포졸. 이미 공포로 무너진 마음에 이 광경까지 겹치니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또, 소인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터져 나온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설향은 속으로 됐다 싶었지만
겉으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한 걸음 다가서며 추궁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대체 무엇을 했느냐. 박도령의 입에서 무너진 제방의 물처럼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소인이 최 영감을 찾아간 것은 맞습니다. 빚 갚을 기한을 더 달라고 사정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영감이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겠다. 내 꼴을 두고 보겠다 하며 소인을 모욕하고 소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상 위에 있던 노초대로 박도령은 거기까지 말하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죽이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울컥해서 한 대만 친 것인데 최 영감이 그대로 쓰러지고 피가. 소인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사또가 다그쳤습니다. 그러면 이선비의 부채는 어찌 된 것이냐? 며칠 전에 길에서 주운 것입니다. 이선비가 떨어뜨린 것을 돌려줘야지 하고 품에 넣어두었는데 그날 밤 도망치면서 머리가 하얘져서 이걸 현장에 던져두면 다른 사람에게 죄가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고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의 전말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채는 박도령이 미리 주운 것을 현장에 일부러 남겨둔 것이고 이선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죄 없이 누명을 쓴 것이었지요. 설향은 그 고백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보다는 이제야 이선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안도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즉시 박도령을 포박하라 명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백한 이상 더 이상의 신문은 필요 없었지요. 박도령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도 연신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놓고 그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운 자에게 돌아갈 것은 법의 엄한 심판뿐이었지요. 그 길로 사또는 관아에 돌아가 이선비를 석방하라 명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옥중에서 며칠 밤을 보낸 이선비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지요. 눈이 부셨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수가 있는가. 이선비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선비가 풀려났다. 그 착한 선비가 범인일 리가 없었지. 사람들이 환호하며 이선비를 둘러쌌습니다. 속으로 안타까워만 하고 입을 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뻐했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설향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설향이라는 기생이 지혜를 써서 진범을 밝혀냈다더라. 벼곡잔이라는 술잔으로 범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지. 기생의 몸이로되 그 슬기가 사또보다 나으니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로다. 설향의 이름은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사또 김판관은 체면이 좀 구겨졌지만 어쨌든 자기가 현장에서 자백을 받은 셈이니 명판관이라는 칭호도 얻었지요. 사또로서는 믿진 장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며칠 후 가을 햇살이 고운 어느 오후였습니다. 설향이 기방 앞마당을 쓸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단정한 모습에 이선비가 서 있었지요. 옥에서 나온 뒤 처음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선비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설향,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그대가 아니었으면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이 세상을 떠나야 했을 것이오. 설향이 빗자루를 세워놓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선비님,
은혜라뇨. 소녀는 다만 진실이 묻히는 것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선비님의 결백은 처음부터 하늘이 알고 있었지요. 설향이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나무 살에 한지를 발라 만든 정갈한 부채. 거기에 이문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이 적힌 바로 그 부채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관아에서 증거물로 보관하던 부채를 설향이 돌려받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 주인에게 돌아가야지요. 이 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부채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옥에 가둔 증거가 되었던 물건이 이제는 결백의 증표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부채를 펼쳐보니 접힌 자리에 먼지가 앉아 있을 뿐 아무런 손상이 없었습니다. 이 선비가 부채를 가슴에 안으며 나지게 말했습니다. 이 부채를 펼칠 때마다 그대의 은혜를 기억하겠소. 설향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실은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열 사또보다 나은 법이지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 기생이라 하여 얕보았다면 진범은 영영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가난한 선비라 하여 의심했다면 억울한 목숨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벼곡잔에는 아무런 마법도 없었습니다. 잔이 죄를 밝힌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의 마음이 스스로 무너진 것이지요. 결국 사람의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법입니다. 붉은 연꽃의 증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담 여사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